모스크바 거리. 제 뒤에서는 보이부 요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사관 문까지는 이제 3m. 하지만 그 3m가 제게는 3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손이 제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3m 안에 제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유냐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냐? 살아남느냐 아니면 가족과 함께 죽느냐? 어떻게 북한 항공기 조종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북한 조종사는 모스크바에 착륙하는 순간에도 보이부 요원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호텔 방에도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고 보이부 요원은 저를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단 3m 거리에서 펼쳐진 이 추격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집에서? 카페에서? 출근길 버스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3m 앞에서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자유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국제선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북한에서 조종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북한에서 국제선 조종사는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해 굶주릴 때도 저희는 안정적인 식량 배급을 받았습니다. 평양 시내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가끔은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항공사 회의실에 모여야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실을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조종사가 되기 위해 경쟁을 뚫었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의심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선 비행에는 항상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저와 부조종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객실 어딘가에는 반드시 보이부 요원이 탑승했습니다. 리명철, 그는 항상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비행을 할 때였습니다. 이륙 전 리명철 동무가 조종석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비행 중에 이상한 행동은 없을 거지? 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동무. 저는 조국을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했고 제게 주어진 특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의 풍경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하면 호텔로 이동했는데 그때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호텔 방을 혼자 쓸 수 없었고 항상 다른 승무원과 함께 묵어야 했습니다.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려다 걸린 동료는 즉시 평양으로 소환됐고 그 후로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조종사인 한정수 동무가 조종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건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 동무, 그런 말은 위험합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걸까? 이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더 교묘한 통제가 아닐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의문이 답을 찾게 된 건
모스크바 호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착륙 후 호텔 2인실에 한정수 동무와 함께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벽 구석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도청 장치였습니다. 저는 정수 동무에게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정수 동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제가 왜 탈북을 생각하게 됐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 동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장 당 비서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화폐 개혁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주민들에게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대요. 단 한 번 동료에게만 한 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정책을 비판한다는 건. 일주일 후 보위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신의주 교화소로 끌려갔고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배급도 끊겼고 저는 16살이었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정수 동무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2년 후 아버지의 시신이 왔습니다. 살점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채로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혹하다는 걸. 하지만 제 동료가, 제 바로 옆에서 비행하는 정수 동무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걸. 기장 동무, 제가 부조종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외삼촌 덕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당 간부여서 저를 다시 평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미쳐가는 모습을. 정수 동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선 살 수 없습니다. 기장 동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인민의 나라, 평등한 사회, 위대한 수령님. 하지만 정수 동무의 아버지는 단 한마디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기장 동무. 정수 동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수 동무,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정말 옳은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리는 특권은 대체 뭘까? 제가 침묵하는 대가로 받는 배급은 뭘까? 누군가는 굶어 죽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저는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 동무의 눈물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종석으로 가는 길에 리명철 동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본질을,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항공사 회의실에서 충성 맹세를 할 때 저는 다른 조종사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처럼 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진심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위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리명철 동무가 저를 작은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는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모스크바에서 부조종사 한정수 동무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가? 방에서의 대화를 들었던 건가?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동무. 비행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리명철 동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수 동무의 가족이 2009년 화폐 개혁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십시오.
부조종사와 불필요한 사적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신문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언젠가는 저도 한정수 동무처럼 혹은 그의 아버지처럼 끌려갈 것입니다. 단 한마디 실수,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스크바 비행이 제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라고. 문제는 어떻게 탈출하느냐였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는 러시아 경찰도 있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시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비행까지는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모아둔 미국 달러 300불을 5단감에 꿰매 넣었습니다. 국제선 조종사들은 가끔 외국 돈을 접할 수 있었고 저는 조금씩 모아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트를 알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도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대사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도 없고 지도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중 저는 몰래 모스크바 지도를 프린트했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고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고 저는 그 지도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을 때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약 3km, 걸어서 40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한정수 동무였습니다. 그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혹시 정수 동무도 감시받고 있으면 어떡하죠? 다음 비행 일주일 전 조종 훈련 중 잠시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정수 동무, 다음 모스크바 비행 때입니다.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정수 동무의 눈에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장 동무,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만약 대사관까지 가기 힘들면 공항에서 그들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7살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위부가 집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내는 신문을 받고 아들은 제 죄로 인해 평생 성분이 나쁜 아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혹은 공개 처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남아있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언젠가는 제가 끌려가고 그때는 가족 전체가 함께 멸문당할 것입니다. 한정수의 가족처럼, 그 동료의 가족처럼. 차라리 제가 탈출해서 살아남는다면 적어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그것이 제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죽는 대신 혼자라도 살아남아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모스크바 비행까지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리명철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 승무원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풀면서 방안을 살폈습니다. 벽, 천장, 전등. 혹시 도청 장치가 있지 않을까? 그때 벽 구석에 작은 구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작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도청 장치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서는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 저 좀 산책하고 올게요. 저는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정수를 만났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방으로 돌아와 옷 안감에 숨겨둔 미국 달러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가짜 여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저는 동료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맸습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한정수도 방에서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비상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계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명철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거기 어디 가는 거요? 리명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정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벽에 붙은 화재 경보기를 당겼습니다. 삑, 삑, 삑.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불이야, 불. 한정수가 러시아어로 소리쳤습니다. 호텔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이에요. 한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이 꼬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퉈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틈에 섞여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거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명철이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저는 한정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3km. 걸어서 40분이지만 뛰어간다면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명철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멀어지며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뒤에서 리명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당장 멈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정수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3km. 걸어서 40분이지만 지금 리명철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뛰어서 20분? 그 사이에 따라잡힐 겁니다. 그때 정수 동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자주 온다고. 공항입니다. 공항으로 갑시다. 다행히 큰 거리가 보였습니다. 택시 몇 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택시에 뛰어 탔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공항. 빨리! 제가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명철도 두 번째 택시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차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분노와 집착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기장 동무, 저 차가. 정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택시는 모스크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리명철의 택시가 두 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급합니다. 저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리명철의 택시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 한 대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바로 뒷차였습니다. 정수 동무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기장 동무,
저 사람이 공항까지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공항은 넓습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서 숨으면 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멀리 공항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저는 기사에게 가리켰습니다. 택시가 공항 출발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달러 몇 장을 기사에게 던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공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리명철의 택시도 멈춰 섰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 가족들, 공항 직원들. 우리는 인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안내 데스크? 아니면 출국장? 그때 멀리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 저는 정수 동무의 손을 잡고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 직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명철이 로비를 헤집으며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찾았다? 리명철이 소리치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저는 직원에게 애원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리명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20m. 그때 옆에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그가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김 선생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김 선생을 따라 공항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명철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최후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김 선생이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복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리명철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VIP 출구로 갑니다. 저것만 넘으면 안전합니다. 김 선생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멀리 VIP 외교관 전용 출구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리명철은 더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도는 순간 정수 동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기장, 멈춰. 리명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김 선생이 경비원들에게 뭔가를 외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발목이 꺾일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리명철의 손이 제 옷깃을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잡았다. 저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수 동무도 함께 문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무거운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리명철이 문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문 열어. 저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다. 불법 탈출자들이야. 경비원들이 리명철을 제지했습니다. 여기는 외교관 전용 구역입니다. 물러나세요. 리명철의 얼굴이 문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와. 그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아?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아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갑시다. 김 선생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VIP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이었습니다. 공항 건물 밖이었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명철이 여전히 유리창 너머에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빨리 타세요. 차량 옆에서 또 다른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명철이 다른 출구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공항 경비를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좌석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손을 뻗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수 동무도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VIP 출구의 유리창 너머로 리명철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 동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김 선생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천천히 숨 고르세요. 컵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장 동무, 정수 동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낸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가, 그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그곳에 리명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위부가 이미 우리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내는 신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한 일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평생을 제가 선택한 자유는 그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 동무가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았다면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공범이 되는 것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항공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가끔 밤이면 아내와 아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아니 살아있기는 한지.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정수 동무의 아버지처럼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3m를 건넜습니다. 그 3m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3m 안에 자유가 있었습니다.